의학생리학 혈액 제3강 적혈구 헤모글로빈 빈혈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혈구의 생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성인의 경우는 적혈구가 본메로우에서 생산이 되지만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다양한 기관에서 적혈구를 생산하게 됩니다. 먼저 처음에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 그래프는 이제 여기 버스 태어나기 전과 후로 나뉘게 되는데 피탈 먼스 10개월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요크색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리버나 스프린에서 RBC를 생산하게 되다가 한 4개월 정도부터 이제 본메로우에서 서서히 적혈구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임신 말기쯤에 오면은 리버와 스프린에서의 적혈구 생산은 감소되고 본메로우의 생산은 최대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태어나면은 이제 완전히 본메로우가 RBC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이제 한 나이 20세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티비아라든가 롱본의 셰프트 쪽, 그러니까 티비아라든가 피머 이런 데서의 RBC 생산은 거의 퇴화되고 숏본 혹은 여기 보면은 버테브랄 본, 스터넘, 립 이런 데서 주로 생산이 되고, 물론 피머의 헤드 쪽에서도 이제 적혈구가 생산되게. 자, 그럼 RBC의 제네시스에 대해서 한번 쭉 과정,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에리스로사이트 적혈구인데, 이 적혈구는 처음에 시작이 에리스로블라스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에리스로블라스트는 핵도 있고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 사이즈도 크고, 그리고 세포질에는 아직 헤모글로빈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빨간색으로는 안 보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적혈구로 변해가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레티큘로사이트를 거쳐서 에리스로사이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레티큘로사이트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레티큘로사이트의 특징은 헤모글로빈으로 채워져 있고, 그리고 컨덴스드한 핵을 갖고 있고, 골지체,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다른 오거넬의 어떤 흔적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캐필러리 포를 통해서 스퀴즈드 돼서 혈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골수에서 만들어진 상태에서 골수에 있는 캐필러리 멤브레인을 통해서 혈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역시 다이아피리시스 과정을 거쳐서. 에리스로사이트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 에리스로사이트는 이렇게 핵이 없고 미토콘드리아도 없고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류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핵들, 이런 것들이 다 이른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혈류에서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RBC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은, RBC는 우리 몸에
30 트릴리언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밀리언, 그다음에 빌리언이고 그 다음에 트릴리언이 되는 거죠. 트릴리언이면은 10억에서 공이 3개 붙으니까 백억, 천억, 조라고 하면 되죠. 30조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우선 RBC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가 헤모글로빈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트랜스포트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에 의한 헤모글로빈의 기능이 결국은 RBC의 기능이 되는데, 헤모글로빈은 즉 산소를 캐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 1g당 대략 1.34리터의 산소가 운반되게 됩니다. 물론 산소는 혈액에 녹아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녹아서 운반되는 산소의 양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산소를 운반하기 위해서 이런 헤모글로빈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헤모글로빈의 또 다른 기능은 우리가 혈액의 세포 안에서, 적혈구 내에서 아시드 베이스 버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은 그 적혈구 안에서는 우리가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라는 효소가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는 CO2를 운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CO2가 그대로 운반되는 게 아니고 CO2가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의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에서 이제 CO2가 많을 경우에는 이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에서 CO2가 물과 반응해서 다이하이드로젠 카보네이트,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그리고 수소이온,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는 우리가 조직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되겠고, 조직에 있는 혈액 내에서, 그리고 폐에서는 이것이 이제 역방향이 되겠죠. 왜냐하면 CO2가 폐를 통해서 배출이 되니까 이 화학 반응식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보면은 CO2가 이제 이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거죠. 물론 마찬가지로 CO2도 일부 그 혈액에 녹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녹아 있는 양은 아주 작은 양이고 실제로 이러한 화학 반응식에 의해서 많은 양이 수송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테이블에서는 휴먼 레드셀의 여러 가지 수치적인 특성을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뭐 우리가 살펴봤던 헤마토크릿은 우리가 혈액 볼륨분의 레드셀 매스가 되겠죠. 그래서 메일은 47, 피메일은 42. 그리고 레드셀의 개수는 마이크로리터당 5.4, 그리고 4.8 곱하기 10의 6승, 그러니까 540만 개 정도 되겠고, 다음에 헤모글로빈의 양, 그램/per 데시리터는 그러니까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의 양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데시리터 단위로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100ml당 몇 그램이냐, 그 농도로 보면은 피메일은 16, 메일은 16, 피메일은 14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민 코프스큘라 볼륨, 평균 적혈구 볼륨, 적혈구의 볼륨이 되는데, 이것은 femtoliter 단위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femto리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흔히 보면은 밀리리터 다음에 뭐죠?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리터는 1 마이크로리터가 되겠죠. 마이크로리터에 또 더 내려가면은 마이크로 다음에 우리가 나노리터가 되죠. 나노리터 다음에 나노 다음에 피코리터 다음에 그 다음에 fem토리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볼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적혈구 볼륨은 우리가 메일의 경우 87 fem토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 코프스큘라 헤모글로빈 양, 이건 이제 피코그램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코그램 단위인데 29 피코그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민 코프스큘라 헤모글로빈 농도 MCHC, 이거는 그램 퍼 데시리터 되어 있는데, 이거는 34가 되겠습니다. 34 그램 퍼 데시리터. 자, 그리고 평균 적혈구 직경 다이아메타는 우리가 7.5 마이크로메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수치들은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적혈구가 얼마나 평균적인 사이즈보다 큰지 적은지, 혹은 그 혈색소 헤모글로빈의 양이 많은지 적은지를 이제 판별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 코프스큘라 볼륨이 95 펜퍼리터 이상일 경우에 우리가 민 코프스큘라 볼륨의 노멀한 밸류는 87 펜토리터죠. 그런데 95 펜토리터 이상일 경우에 마크로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균 적혈구 사이즈보다 더 큰 경우가 되겠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적혈구가 미성숙했을 경우에 우리가 성숙한 적혈구보다 훨씬 사이즈가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성숙 적혈구가 많을 때 이 마이크로사이틱한 그런 특성을 보여주는 게 되겠죠. 다음에 MCV가 우리가 80 펜토리터 이하일 경우에는 마이크로사이틱하다고 그러고, 또 MCH 민 코프스큘라 헤모글로빈 양, 이거는 우리가 정상 수치는 29 피코그램인데 25 피코그램 이하일 경우에 우리가 하이포크로믹하다고 합니다. 즉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의 양이 정상보다 좀 적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클리니컬 랩에서, 임상병리 랩에서 여러 가지 그 혈액의 상태를 판단, 뭐 빈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혈구의 형태와 사이즈를 한번 보면은, 적혈구의 형태는 우리가 바이컨케이브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원반 형태에서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긴 쪽의 직경은 우리가 7.8 마이크로메타, 그리고 원반의 두께는 두꺼운 쪽이 2.5 마이크로메타, 그리고 가운데 볼록 들어간 부분이 0.8 마이크로메타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의 베니핏은 일단 플렉서빌리티를, 백과 같은 플렉서빌리티를 부여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이렇게 쉽게 휘어질 수도 있고, 또 더 팽창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어떤 공간적인 여유, 부피적인 여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럽처의 가능성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적혈구 생성의 조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혈구 생성을 우리가 에리스로포이에시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 생성, 조혈과 관련된 인자를 우리가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에리스로포이에틴에 의해서 에리스로포이에시스가 조절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리스로포이에틴은 언제 많이 분비가 되는, 생성이 되는지 보면은 티슈 옥시제네이션이 감소됐을 때, 조직의 산소가 감소됐을 때, 티슈 하이폭시아 상태에 있을 때, 이 조혈 인자가 많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티슈 하이폭시아 상태는 어떤 경우인지 보면은, 블러드 볼륨이 적거나, 빈혈이 있거나, 혹은 헤모글로빈이 적거나 할 경우, 그리고 poor blood flow, 이것은 이제 지속적인 cardiac failure, 심장에서 피를 적절하게 뿜어내 주는 게 조금 힘들 때, 그걸 우리가 cardiac failure라고 그러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결국 혈류 장애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그리고 pulmonary disease, 폐에 어떤 질병이 있게 되면은 산소가 폐로 들어가는 환기량이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폐에서 흡입되는 산소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이폭시아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에 high altitude, 우리가 높은 고도에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 산소가 좀 희박하게 되죠. 그래서 티슈 하이폭시아 상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티슈 하이폭시아 상태가 되면은 이 에리스로포이에틴, 적혈구 조혈 인자 분비가 자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리스로포이에틴은 그런데 어디서 분비가 되는지 보면은 신장, 키드니의 리널 튜뷸라 에피세리얼 셀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는 리버에서 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리스로포이에틴이 분비가 자극이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본메로에서 헤마토포ietic 스템셀, 이 스템셀로부터 에리스로사이트의 정구세포인 프로에리스로블라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프로에리스로블라스트가 이제 많이 생산되게 되면은 우리가 RBC 생산이 속도가 증가되게 되겠죠. 그래서 RBC의 생산 조절은 이 어떤 몸의 상태, 티슈 하이폭시아 상태에서 에리스로 분비되는 에리스로포이에틴에 의해서 조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생성된 적혈구의 성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혈구의 머추레이션은 우리가 비타민 B12하고 폴릭 애시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타민 B12하고 폴릭 애시드가 DNA 합성에 필요한 사이미딘 트리포스페이트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비타민 B12가 부족하게 되면은 적혈구 성숙이 방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는 우리가 아트로픽 가스트릭 뮤코자일 경우에, 즉 위의 뮤코사의 형성이 잘 안 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위에 가스트릭 글랜드에 있는 우리가 파라이어털 셀, 벽세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파라이어털 셀로부터 인트린식 팩터의 분비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트린식 팩터 분비가 저하가 되면은
이 인트린식 팩터의 역할이 뭐냐면은 비타민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서 비타민 B 있는 B12가 보호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가 파괴되지 않고 보호될 수 있게 하는 인자가 바로 인트린식 팩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흡수에도 또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트린식 위에 에이트로픽 가스트릭 뮤코자 상태에서 인트린식 팩터의 분비가 저하가 되면은 바로 비타민 B12 프로텍션과 흡수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다음에 폴릭 애시드의 부족한 상태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폴릭 애시드는 푸른 채소와 고기에 풍부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쿠킹 과정에서 쉽게 이것들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계속 익힌 음식만 자주 먹게 되면은 이 폴릭 애시드가 좀 부족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프류라고 하는 GI 트랙, 가스트로인테스티널 트랙에 여러 가지 소화 흡수 장애가 있는 경우, 그걸 우리가 스프류라고 그러는데 이런 스프류가 있을 경우에 또한 폴릭 애시드의 부족이 초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비타민 B12와 폴릭 애시드의 부족할 경우에 DNA 합성이 충분치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핵 뉴클리어 머추레이션과 디비전이 잘 안 되는 거죠. RBC에. 그리고 셀 멤브레인, RBC 셀 멤브레인과 사이토스켈레톤의 셀 멤브레인의 여러 가지 스트럭처럴 컴포넌트, 멤브레인의 적혈구 막을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스트럭처럴한 프로틴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틴들이 부족하게 되고 또 세포 안에 사이토스켈레톤의 형성이 안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에리스로블라스틱 셀이 이제 성숙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혈류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봤던 민 코프스큘라 볼륨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RBC 말고도 우리가 사이즈가 큰 미성숙된 에리스로블라스트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혈류에서 채취한 혈액에서의 민 코프스큘라 볼륨 MCV가 증가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마이크로사이트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혈구의 성숙은 이런 성숙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노말 정상적인 혈액에서 미성숙한 그런 에리스로블라스틱 셀들이 많이 관찰. 자, 그럼 적혈구의 한번 라이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적혈구의 수명은 대략 120일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로서는 글루코즈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즉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글루코즈만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루코즈는 여러 가지 셀 멤브레인의 플라이어빌리티를 유지하고 또 이온들을 트랜스포트하는 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포 안에 철의 상태를 플러스 2가 형태로 페로스 형태로 유지하는 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철이 3가 플러스 3가로 있을 때는 산소와 결합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항상 산소와 결합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2가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적혈구 안의 단백질의 산화를 방지하는데 이러한 글루코즈가 에너지로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RBC가 어떻게 나중에 이제 120일 동안 역할을 한 다음에 아, 이제 파괴가 되는지 한번 보면은, 먼저 올드 RBC는 우리가 그 멤브레인이 일단 좀 프레질한 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이 RBC들이 이제 그 스프린 비장에 보면은 레드 펄프의 트라베큐라라고 하는 그 공간을 이제 다 통과하게 되는데, 이 트라베큐라의 그 공간 사이에 그 공간이 대략 3마이크로메타 됩니다. 그러면 적혈구의 사이즈가 우리가 7.8 마이크로메타인데 이거보다는 상당히 좁은 공간이죠. 그래서 적혈구가 상당히 프라이어블 할 때, 플렉서블 할 때는 우리가 이 좁은 공간을 통과하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프레질 할 경우에는 이 공간을 통과하다가 이제 셀 럽처가 일어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프레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혈구가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혈구가 파괴가 되면은 우리가 그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마크로파지 리버라든가 스플린, 본메로에서 있는 마크로파지에 의해서 탐식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글로빈은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스플릿돼서 재이용되고, 햄은 빌리버딘 그리고 빌리루빈이 돼서 바일로 가게 돼서 다시 재이용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햄을 구성했던 철은 다시 또 이용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헤모글로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모글로빈은 각 RBC 안에 우리가 헤모글로빈의 양은 29 피코그램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먼 혈액의 전체 혈액의 적혈구의 개수가 30트릴리언, 30조 개 정도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몸의 전체 헤모글로빈의 양은 900g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리고 우리가 혈액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그 농도를 보면은, 양을 보면은 혈액 100ml당 16g 정도가 존재하겠습니다.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혈액 100ml 안에 14g 정도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헤모글로빈의 생성은 먼저 프로토포피린 9와 플러스 이가 형태의 철이 결합해서 우리가 햄이 되고, 햄은 다시 폴리펩타이드인 글로빈과 결합해서 헤모글로빈이 됩니다. 이 글로빈의 폴리펩타이드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휴먼의 경우에 있어서는 알파와 베타 형태가 있죠. 그래서 그 휴먼 어덜트 휴먼에 있어서는 두 개의 알파체인, 두 개의 베타체인, 그래서 총 4개의 헤모글로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헤모글로빈 A라고 그럽니다. 또 다른 우리가 타입으로는 베타 타입 대신에 델타 타입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헤모글로빈 A2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헤모글로빈 우리가 알파 형태, 베타 형태가 있죠. 그래서 헤모글로빈 A는 그 알파 타입의 헤모글로빈 2개와 베타 타입 헤모글로빈 2개가 합해서 헤모글로빈 A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메트 헤모글로빈이라고 했는데, 메트 헤모글로빈은 이 철의 형태가 철이 플러스 3가 형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우리가 산화에 의해서 메트 헤모글로빈이 되는데, 이 경우는 혈액이 다양한 드럭 혹은 옥시다이징 에이전트에 노출이 됐을 때 이 철이 3가가 되게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도 물론 조금 일어날 수가 있고 한데, 그래서 어쨌든 이 3가 형태의 철은 산소와 결합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2가 형태로 다시 환원돼야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효소는 NADH 메트헤모글로빈 리덕테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효소에 의해서 다시 플러스 3가 형태의 철이 플러스 2가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되겠습니다. 자, 헤모글로빈의 우리가 디벨롭먼트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는, 우리가 버스된 이후에는 우리가 대부분 알파 체인 혹은 베타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알파 체인과 감마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베타가 별로 합성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우리가 이 알파와 감마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헤모글로빈 F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마 체인이 있을 경우에 어떤 특성을 갖게 되는지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감마 체인은 그 2,3-DPG 라고 하는 우리가 탄수화물 대사 과정에서 있는 2,3-DPG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덜 어피너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DPG는 우리가 산소와 철의 결합을 방해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물질인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덜 레스 어피너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마 체인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반에서 산소가 태아로 쉽게 더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태반이 있으면은 어머니 뱃속에서는 알파와 베타 체인으로 이루어진 게 있고, 태아에서는 알파와 감마 체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산소가 이 2,3-DPG에 대해서 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더 이 산소가, 어머니에 있었던 이 산소가 이쪽 태아 쪽으로 쉽게 더 어피너티가 증가하게 돼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아의 태반을 통한 산소 이동이 더 용이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헤모글로빈에 있는 햄과 산소와 여기 반응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은, 햄 안에 철이 있죠. 이 철이 이제 폴리펩타이드 체인과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데, 결합을 하고 있는데, 산소가 오게 되면은 폴리펩타이드 체인과 붙어 있던 게 떨어지고 여기에 이제 산소가 붙게 되죠. 그래서 산소와 코디네이션 본드, 공유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햄에 결합돼서 산소가 이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어피너티에 영향을 주는 팩터를 보면은 우리가 수소이온 있고, 아까 2,3-DPG, 2,3-다이포스포글리세레이트라고 하는 카보하이드레이트,
그리고 템퍼러처 이런 게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철과의 그 어피니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이온과 2,3-디피즈는 산소와 컴피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수소이온이 많거나 2,3-디피즈가 많이 있게 되면은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결합이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산소의 결합을 방해하는 것이고, 또 템퍼러처의 경우는 템퍼러처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어피니티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 어피니티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우리가 카본 다이옥사이드 CO가 있는데, 이 CO는 산소와 단지 결합을 하는 그 철과 결합하는 데 있어서 산소보다 더 큰 어피니티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와 단지 컴피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그 우세하게 결합하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본 모노옥시 헤모글로빈이 되겠습니다. 카복시 헤모글로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결합할 자리에 대신에 쪽에 카본 모노옥사이드가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있게 되면 적은 양이지만 우리가 산소보다 더 큰 어피니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기 아주 힘들게 됩니다. 자, 다음은 철의 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전체 그 철의 양은 대략 4에서 5g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헤모글로빈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65% 정도 제일 많고, 다음에 마이오글로빈 형태로 4%, 그리고 다른 햄 컴파운드, 예를 들면 뉴로글로빈과 같은 건데 이런 형태로 1%, 그리고 혈장에서 우리가 트랜스페린과 결합한 형태로 0.1%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의 파렌키말 셀, 그리고 본메로우의 레티큘로 엔도셀리얼 시스템에서는 이제 페리틴 형태로 페리틴의 철이 결합한 형태로 해서 15에서 30%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철의 흡수는 매우 느린 과정이고, 이것이 이제 흡수돼서 트랜스포트되고 저장되거나 익스크리션, 배설이 되겠습니다. 철이, 우리가 음식물로 섭취한 철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일단 트랜스페린에 결합된 형태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리버에서 생산돼서 분비된 아포트랜스페린과 결합해서 일단 트랜스페린, 철 이런 결합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플라스마에서 트랜스페린, 철 플러스 입가 형태로 우리가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필요한 조직에서 분비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에리스로블라스트로 만약에 흡수된 것들은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햄으로 합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메로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죠. 그리고 저장 형태로는 우리가 페리틴에 결합된 형태로 저장되거나 혹은 헤모시더린에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겠습니다. 우리가 페리틴에 결합된 형태가 훨씬 많고 헤모시더린에 결합된 형태보다 이렇게 더 많이 존재하는 저장이 되어 있는데, 실제 그 개별적으로 그
보면은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헤모시더린이 더 많은 철과 결합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페리틴이 더 많기 때문에 많은 양의 철이 페리틴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철이 이제 우리가 하루에 대략 0.6mg 정도는 분변을 통해서 배설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맨스 상태에 있는 경우에 우리가 하루에 0.7mg을 추가적으로 더 배출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데 우선 스몰 인테스틴에서 철이 이제 흡수가 되죠. 그러면은 플라즈마에서 트랜스페린과 결합한 형태로 철이 흘러다니다가 이제 티슈에서 페리틴, 헤모시더린, 햄 엔자임 이런 것과 같이 결합 혹은 릴리즈 되거나 해서 티슈에 존재하거나 혹은 이제 헤모글로빈과 결합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드셀로 위치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 레드셀이 파괴가 되면은 철은 다시 재이용되고 그리고 다른 햄 분자들은 빌리루빈을 통해서 배설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에 있어서는 맨스 상태에 있다면 하루에 추가적으로 0.7mg의 철을 배설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혈액이 부족하거나 어떤 혈구가 부족하거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어떤 우리 몸에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아네미아, 빈혈이라고 하는데 이 빈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빈혈은 일단 헤모글로빈이 혈액 100ml당 12g 이하일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정상은 여성은 14, 남성은 한 16 정도 되죠. 16g per 데시리터. 네, 12g per 데시리터 이하인 경우. 다음에 헤마토크릿이 37% 이하인 경우 또 아네미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헤마토크릿이 정상은 보통 한 45 정도 되죠. 자, 그래서 먼저 출혈성 빈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혈성 빈혈은 우리가 말 그대로 출혈이 지속돼서 우리가 어떤 빈혈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RBC의 low concentration, 빠른 헤모레이지 이후에 RBC가 적은 경우, 그리고 이렇게 급성으로 있는 경우에는 이제 금방 그것이 멈춘다면은 괜찮은데 이것이 이제 계속 지속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2차적인 출혈이 없으면 보통 3에서 6주 정도 내에 다 회복이 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속적인 출혈이 이제 계속 있는 경우에 우리가 아네미아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 이제 철도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아네미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출혈성 빈혈 상태에서는 우리가 민 코프스큘라 볼륨이 80 femtoliter 이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은 대략 한 87 정도 된다 그랬죠. 87 femtoliter. 그리고 MCH, 민 코프스큘라 헤모글로빈. 적혈구 하나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의 양이 우리가 20 정상이 우리가 얼마죠? 정상이 29 정도 되죠. 29 정도 되는데 25 피코그램 이하일 경우에 우리가 로 이제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출혈성 빈혈 상태를 우리가 마크로사이틱 볼륨, 적혈구의 평균 적혈구 볼륨이 더 적다라는 거죠. 마이크로사이틱하고 하이포크로믹, 그 혈색소 크롬의 양이 우리가 정상보다 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사이틱 하이포크로믹 아네미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있는데, 재생불량성 빈혈은 우리가 말하자면은 본메로의 에이프라시아, 본메로에서의 어떤 발달이 잘 안 된 경우죠. 그래서 그 기능이 이제 부족할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생불량성 빈혈에 이르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는 감마레이 레디에이션, 그래서 뉴클리어 핵폭발이 있는 이후에 이제 발생되는 감마레이가 이제 발생이 돼서 그것을 쪼개게 되면은 이 에이프라스틱 아네미아에 이르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과다하게 노출됐다라든가 혹은 인더스트리얼 케미칼, 벤젠 같은 거죠. 그리고 클로람페니콜, 항생물질인 클로람페니콜에 노출되게 되면은 재생불량성 빈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네미아는 우리가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대 세포성 빈혈이라고 하는데, 뭐 앞쪽에 조금 나왔지만 이것은 적혈구의 성숙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적혈구 성숙이 부족한 경우는 우리가 비타민 B12나 폴릭 아시드가 부족한 경우, 그리고 그 인트린식 팩터, 그 위에 파라이털 셀에서 분비되는 인트린식 팩터가 부족한 경우에 적혈구 성숙이 좀 힘들다고 할 수가 있었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가 거대 세포성 빈혈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적혈구의 그 형태가 사이즈가 크고, 그리고 적혈구막이 프레질합니다. 잘 부서지기 쉽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파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인을 보면은 그 스토마크 뮤코자에 에이트로피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악성 빈혈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퍼니셔스 아네미아. 그리고 토탈 가스트렉토미, 우리가 만약에 위에 어떤 캔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위를 절제했다든가 부분 절제했다든가 하게 되면은 이 인트린식 팩터를 분비하는 부분이 잘려나가기 때문에 인트린식 팩터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테스티널 스프류, 소장에 어떤 흡수 장애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비타민 B12와 폴릭 애시드의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거대 세포성 빈혈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헤몰라이틱 아네미아가 있습니다. 헤몰라이틱 아네미아, 용혈성 빈혈인데 이럴 경우, 이 경우의 특징으로는 fragile cell membrane, 그리고 short lifespan,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경우냐면은 hereditary spherocytosis 이런 게 있는데, 이 경우는 그 적혈구 내에 있는 그 어떤 구조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틴 밴드 3, 그리고 스펙트린, 그리고 앵키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거죠. 혹은 어브노멀하거나 하게 되면은 헤레디터리 스페로사이토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백질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어떤 그 적혈구의 쉐입을 유지한다든가 그 셀 멤브레인의 플렉서빌리티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이제 용혈성 빈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클셀 아네미아라고 있습니다. 이 시클셀 아네미아, 우리가 이것을 겸상적혈구 빈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
적혈구의 그 베타 체인이 그 중에 일부 뮤테이션이 발생이 되어 있는 거죠. 적혈구 헤모글로빈의 베타 체인에 글루타메이트가 발린으로 치환돼서 어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이 어떤 낮은 농도의 산소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이 헤모글로빈이 침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탈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클셀, 이런 경우에 시클셀 아네미아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용혈성 자, 이제 다음 요 슬라이드 그림에서 우리가 다양한 그 혈액 빈혈 상태의 혈구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왼쪽에는 이제 정상적인 거고, 여기 보면은 마이크로사이틱 하이포크로믹 아네미아일 경우에 그 혈구 모양이 되겠습니다. 혈구가 좀 작고 혈구의 색깔이 좀 옅죠.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좀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브라드로스 아네미아 용혈성 빈혈일 경우에 이렇다고 그랬죠. 다음에 적혈구 성숙이 부족해서 생기는, 그래서 미성숙 적혈구가 이렇게 혈액 속에 혈류에 많이 관찰되는 그런 핵도 있고 사이즈도 크고 이런 적혈구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 거대 세포성 빈혈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리고 겸상 적혈구 빈혈증, 이거는 시클셀 아네미아, 유전적인 용혈성 빈혈인데, 이 시클셀 아네미아에서는 우리가 겸상, 낫 모양의 이런 적혈구를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에리스로블라스토시스 피타리스, 이것도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모양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혈구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혈구증은 폴리사이세미아, 네, 우선 피지올로지컬한 폴리사이세미아를 한번 살펴보면은 디하이드레이션이 있습니다. 디하이드레이션, 우리가 탈수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혈액에 상대적으로 혈구의 양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혈구증이 될 수 있고, 또한 하이폭시 컨디션이 되게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데, 하이폭시에 대한 2차적으로 하이폭시 컨디션이 되게 된 상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이 엘티튜드에 올라가 있거나 혹은 산소가 조직으로 딜리버리 되는 게 잘 안 된다든가 하게 되면은 하이폭시 컨디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에리스로포ietin 분비가 증가하게 돼서 혈구 생산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RBC가 우리가 보통 한 500만 개, 540만 개 정도 되는데 마이크로리터다. 이제 600에서 700만 개 정도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병적인 폴리사이세미아는 우리가 제네틱 에버레이션, 유전적인 이상이 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우리가 RBC 생산이 또 과다하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WBC나 플레이틀리트도 또 과하게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폴리사이세미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헤마토크릿, 이럴 경우에 헤마토크릿이 우리가 60에서 70으로 증가하고, 또 토탈 블러드 볼륨이 또 증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혈액의 비스코시티가 또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혈액이 물의 한 3배 정도의 비스코시티를 보이는 데 반해서 이럴 경우에 10배까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상으로 혈액강의 세 번째 동영상 강의에서 우리가 적혈구와 그리고 헤모글로빈, 그리고 빈혈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혈액
동영상 강의 세 번째